안녕하세요. 김보영입니다. 컴퓨터를 처음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리셋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리셋의 최고 다리는 바로 자연이라고 합니다. 사계절의 끝인 겨울이 지나면 다시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메말랐던 땅에 새싹이 돋아나서 우리에게 늘 처음 같은 삶을 선물해주기 때문인데요. TV 도서관에 가다도 새봄을 맞아 리셋,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국회 도서관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뿐 아니라 입법 활동을 위한 최상의 법률 정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외국의 법률과 자료를 심도 있게 조사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매주 국회 도서관의 전문가들과 함께 주목할 만한 해외 법률과 정책을 짚어보는 글로벌 입법 뉴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구혜경 해외자료조사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지연 법률자료조사관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새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참 바빠질 시기인데요. 공부를 잘하거나 또 한 분야에 특출난 재능이 있는 학생들은 조기 졸업을 하거나 월반을 해서 대학에 간다라는 얘기들 주변에서 가끔 듣고는 하는데, 최근 일본에서 이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월반 입학 제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하죠. 구혜경 조사관님 전해주세요. 예, 작년 12월 20일에 일본 문부과학성의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에서는요, 아동의 발달이나 학습자의 의욕, 능력에 맞는 유연하고 효과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고등학교를 중퇴를 하고 대학교 월반 입학을 한 사람에 대해서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법적 지위 또 사회적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네. 고등학교에서 50학점 이상 취득하고 또 대학에서 16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을 대상으로요. 네. 학점 분야가 현저하게 편중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문부과학성 장관이 인정하게 되면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50학점 말씀하셨는데 일본에서는 학점제로 이렇게 운영이 되나 봐요.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고등학교의 그 학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대학교의 학점과는 약간 다르지만요. 네. 일단 과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목 한 과목당 몇 학점이라고 하는 그런 학점이 있어서 네. 학교교육법상에서는 3년 동안 76학점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대학에서 16학점 이상이라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고등학교 졸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점을 대학에서 뭐 1년이든 2년이든 다니면서 취득한 학점을 플러스해서 고등학교 인정으로 해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다 미처 받지 못한 학점을 월반해서 대학을 입학한 이후에 대학에서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취지의 말입니다. 네. 아직은 논의 단계에 있지만요. 이것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교육열이 대단하죠. 예, 근데 그동안 이 월반 입학에 대한 내용이 일본에서는 없었던 모양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교육법에서 3년 동안 또 76학점이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고등학교에 2년 이상 적을 두고 또 특정 분야에서 특히 우수한 자질을 가진 학생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도 아울러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요, 월반 입학을 하게 되면 대학을 입학한 다음에 대학을 중간에 그만두거나 또 진로를 바꾸게 되거나 할 때에는요, 대학 졸업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도 못하게 된 것이 되어서 나중에 또 취업을 하거나 자격 시험을 치를 때 굉장히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잘 이용하지 않았던 것이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검정고시 같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는 그런 제도가 없는 모양이죠?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중퇴를 한 학생은요, 검정고시, 일본에서의 이름은요, 고등학교 졸업 정도 인정시험이라고 하는 그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수한 자질을 가진 학생의 경우는 월반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검정고시 없이 바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학생들도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반드시 학교에 다녀야 된다는 것이 기본 조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일본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월반 입학 제도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화제를 바꿔서 한번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전자담배 피우는 분들 참 많아졌어요. 그런데 금연구역에서도 이 전자담배를 피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런데 그에 대한 반발도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김지연 조사관님, 미국에서는 이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나라 비슷한가요? 네, 최근 미국에서도 전자담배 이용이 늘어나면서 이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에 대한 입법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방 차원에서는 아직 전자담배에 대한 규정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요. 반면에 주법이나 시 조례에서는 최근 전자담배를 규제하는 구체적인 법안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자담배를 영어로는 보통 일렉트로닉 시가렛 또는 일렉트로닉 스모킹 디바이스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지방세법 정도에서 세법 목적상 전자담배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 외에는 국민건강진흥법이나 담배사업법 등에서는 전자담배에 대한 정의를 명시적으로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미국의 경우는 담배를 규제하는 주법이나 시의 조례에서 전자담배를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네. 따라서 전자담배를 명시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자담배를 규제하고 있는 곳은 어느 곳인가요? 예, 최근에 많은 주와 시에서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뉴욕시나 시카고시, 로스앤젤리스와 같이 우리에게 친숙한 시에서 전자담배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뉴욕시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뉴욕시의 경우는 전자담배를 흡입을 위해 증기를 전달하는 전자기기라고 정의하면서 전자담배에도 기존 담배에 적용되었던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네. 뉴욕시는 전자담배 역시 대부분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유독한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인데요. 특히 일반 담배의 흡연이 금지되어 있는 금연 장소에서 이 전자담배의 사용을 허용할 경우에는 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나아가 니코틴 중독에 의해서 이 전자담배의 사용이 일반 담배의 흡연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모습이 일반 담배를 흡연하는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 금연법의 시행에도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뉴욕시에서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금연구역도 따라서 넓어졌겠네요? 예, 뉴욕시의 경우는 그 일반 담배, 전자담배 모두 그 일반에게 개방되어 있는 공중 이용 장소면서 주의가 막힌 밀폐된 장소인 경우에는 모두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지하철,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 차량뿐만 아니라 식당, 은행, 영화관, 스포츠 경기장, 헬스클럽, 네. 엘리베이터 등 웬만한 공중 이용 장소는 모두 금연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밀폐된 실내만 이 규제된 장소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콘서트홀 같은 곳이 야외인 경우라도 아. 관람을 위해서 입장권을 소지해가지고 앉아야 되는 관람석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흡연이 금지되고요. 그 외에 초, 중, 고등학교 그리고 모든 어린이집, 공원 등에서도 흡연이 실내인지 실외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네. 항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겼을 경우에 규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금연구역에서 일반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를 이용해서 흡연하는 경우에 각각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10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다만 공원인 경우에는 각 위반 행위마다 $5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군요. 금연은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간접흡연 때문만이 아니라 본인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금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일본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가운데서 노인 인구가 가장 급속도로 늘고 있고 또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이 고령화 사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다양한 요양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 구혜근 조사관님, 일본의 노인 인구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본의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요.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1970년 조사에서는 7.1%였는데요. 네. 95년도 조사에서는 14.5%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해서 크게 늘었네요. 일본 사람들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또 인구 추계 결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2015년 2월 발표한 또 인구 추계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을 29%로 추정을 했고요. 뭐 이제 3명에 1명이 고령자다라고 하는 시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또 더군다나 일본의 그 베이비 부머가 1차, 2차가 있는데요. 1차 베이비 부머가 47년과 49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인데요. 네. 이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하면서 또 고령화 속도가 더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네. 노후에 가장 필요한 게 뭐니 뭐니 해도 머니다. 즉 돈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르신들이 노후를 돈 걱정 없이 좀 여유 있게 보낼 수 있는 제도나 혜택. 일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좀 있나요? 뭐 일본의 경우에는 연금 제가 아는 분들이요. 연금으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뭐 유복하지는 않지만 뭐 전혀 생활에 문제 없을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프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될까? 네. 자기 있는 돈을 가지고 쓸 수도 있지만 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없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본다면 네. 일본은 그 우리나라는 요양이라 그러지만 일본은 개호라고 하는 말로 개호. 표현을 해요. 좀 어려운 네. 말이긴 하지요. 네, 네. 중간에 개입해서 보호한다라고 네, 하는 그런 네.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보험은 개호보험이고요. 우리나라 장기 요양보험과 같은 것입니다. 네. 개호보험, 즉 요양보험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받으려면 먼저 요양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네. 요양 인정은 5단계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요양 정도까지는 필요 없지만 그 일상생활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또 지원 인정자라고 해서 분류해서 그 요양 단계 예방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네, 사회적 네. 비용을 줄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요. 지원 인정 1단계는 한 달에 5만 30엔, 우리 돈으로 뭐 대략 47만 원 정도라고 보는데요. 방문 서비스를 받고 또 재활 시설 이용 서비스, 월 2회의 시설 단기 입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인정 2단계는요. 10만 4,730엔, 우리 돈으로 뭐 대략 100만 원 정도겠죠. 주 3, 4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기초 서비스 외에 복지용품을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조금 중증으로 넘어가서 요양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1단계는 16만 6,920엔, 우리 돈으로 160만 원 정도 되겠고요. 네. 하루에 한 번. 또 요양 인정 2단계는 19만 6,160엔, 우리나라 돈으로 190만 원 정도 됩니다.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또 5단계 뭐 쭉 뛰어서 넘어가면요. 36만 650엔으로 뭐 350만 원 정도로 네. 하루에 서너 번 정도의 서비스를 이용받을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지원 인정이든 요양 인정이든 자기 부담금은 10%를 네. 내면 됩니다. 근데 노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뭐 자꾸 돈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재원 마련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장기 요양보험에 해당하는 일본의 개호보험 재정 충당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뭐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가 25%를 충당을 하고 네. 그다음에 광역단체가 12.5%, 아. 그다음에 기초단체가 12.5%의 구성입니다. 또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는요. 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가 있고 제2호 피보험자의 보험료로 구분이 되는데요. 전자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입니다. 그래서 기초단체별로 결정된 기준액이 있는데요. 현재 평균 월액은 4,972엔, 뭐 46,000원 정도 되겠죠. 제2호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40세에서 65세 미만의 국민이 납부합니다. 직장의료보험의 경우에는 대략 소득의 1.5% 정도를 내고요. 그다음에 지역의료보험은 소득과 또 인원에 따라서 균등하게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노령 인구가 이렇게 증가를 하다 보면은 요양 관련 직군 종사자들도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일본의 경우 상황이 어떤지요? 뭐 우리는 요양복지사라고 하죠. 일본은 개호복지사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요. 국가 자격입니다. 네. 그러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일이 굉장히 힘든 그런 거고요. 네. 또 업무의 난이도나 또 그 저임금으로 인해 전담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2008년도부터 여러 외국 사이에 체결된 EPA 양국 간 경제 동반자 협정에 의해서 간호사 이외에 개호복지사 후보자들을 일본으로 받아들여서 활동을 하게 했습니다. 2014년까지의 대상 국가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이고요. 2,000명 이상의 규모였습니다. 네. 그러나 언어적인 장벽이 그렇죠.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4년 동안의 기한을 두는데요. 그 국가 자격 시험을 패스하지 못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실제로 많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들까지 동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좀 심각하지 않나 싶은데 뭐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금년 1월에 후생노동성 검토회가 개호 분야의 외국인 취업에 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외국인 기능 실습 제도 우리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대상 직종에 개호를 추가한다라고 하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네. 이것은 아무래도 심각한 인력 부족을 보충할 목적에서지요. 개호업계 인력난이 심각한 거는 역시 임금 문제가 가장 네. 큰 문제이고요. 네, 네. 평균 한 22만 원 정도 받는데요. 우리나라는 200만 원 정도 되는데 네, 네. 다른 전 산업 평균보다 한 10만 원 정도가 낮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1차 베이비 부모들이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라고 하는 명칭인데요. 그 후기 고령자가 되는 2025년에는 요양 수요가 급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30만 명 이상이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네. 일본 정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인력을 요양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안 참 우리도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서 한번 적용해 볼 만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엔 다시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즘에 IT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망중립성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서 망중립성 규칙을 확정했다고 하는데 김재현 조사관님, 먼저 이 망중립성이 무슨 뜻인가요? 예, 망중립성은 인터넷 서비스 속도와 관련해서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쉽게 표현해서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는 통신망을 이용하는 컨텐츠 내용이나 서비스 대상자에 따라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속도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입니다. 네. 인터넷 속도는 인터넷 사용자나 콘텐츠 제공자 모두에게 꽤 민감한 사항인데요. 최근 동영상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많아지면서 한정된 인터넷 통신망에서 자신의 콘텐츠를 경쟁 업체에 비해서 보다 빠르게 제공하려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통신망 사업자들에게 프리미엄 비용을 내고서라도 보다 빠른 회선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콘텐츠 업체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통신망 사업자 입장에서도 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고속회선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 연방통신위원회의 망중립성 규정이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네, 네. 인터넷 유저 중에서는 이 속도 차별을 없애는 망중립성 환영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연방 정부가 이 망중립성을 공식적으로 결정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먼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이미 지난 2010년 망 중립성을 위한 열린 인터넷, 즉 오픈 인터넷 규정을 발표한 바 있었는데요. 네. 이때 투명성 확보, 차별 금지, 차단 금지 등의 규정에서 망 중립성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에 반발한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사 버라이존이 연방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죠. 이에 대해서 연방법원이 2010년에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정 중에서 투명성만을 인정한 거죠. 네. 이에 따라서 연방통신위원회는 열린 인터넷 명령을 다시 새롭게 제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네. 약 1년에 거쳐서 예고와 공청을 통해서 연방통신위원회는 새로운 열린 인터넷 명령안을 지난 2월 26일 최종 표결에 붙였고요. 3대 2의 표결로 이번에 확정된 것입니다. 네. 열린 인터넷 명령안 내용은 무엇인가요? 아직 공식적인 명령문이 일반에게 공표되지는 않았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남은 것인데요. 그러나 연방통신위원회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 내놓았던 규정보다는 적용 대상부터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2010년 규정은 모바일 인터넷 규정에만 그 적용을 한정시켰는데 비해서 이번 규정은 유선 인터넷과 모바일 인터넷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인터넷 사용자가 적법한 콘텐츠나 서비스를 선택해서 접속하고 이용하는 것을 네. 통신망 사업자가 부당하게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네. 망 중립성에 대한 원칙도 가지고 있습니다. 통신망 사업자는 통신망 이용자의 콘텐츠 내용을 근거로 인터넷 트래픽 속도를 저하시켜서는 안 되고요. 네. 다른 서비스 대상자에 비해서 특정 서비스 대상자에게 별도의 대가를 받고 일명 그 고속 회선을 부여해서도 안 된다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정리를 해보자면 망 중립성이란 누구나 관계없이 인터넷의 같은 속도, 차별 없는 인터넷 속도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거대 통신사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힘겨루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가 이 망 중립성을 지지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들이 통신망 트래픽 관리를 이유로 임의로 일부 통신망 이용자들의 서비스에 대해서 접속을 차단하거나 또는 반대로 유료로 특정 통신망 이용자에 대해서 고속회선을 부여하는 것은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동등한 접근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인터넷 시장을 위해서는 망 중립성 유지와 같은 최소한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하여 통신망 사업자들은 물론 대단히 비판적입니다. 네. 따라서 이번 통신위원회의 규정의 채택이 향후에 통신망 사업자, 콘텐츠 제공자 그리고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세계 각국의 다양한 정책과 입법 소식을 전해주신 구혜경 조사관님 그리고 김지연 조사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책 이야기 국회의원 서재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의원님의 서재가 공개될지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변호사 출신, 경찰 이런 타이틀이 강하잖아요. 네. 주로 어떤 책을 읽으실지 좀 궁금한데. 마음이 무겁고 어지러우면 좀 가벼운 책을 읽고, 예, 그리고 이제 좀 평온한 상태가 되면 이제 정치 경제 책을 읽고. 추리소설 작가가 꿈이었다고 이렇게 대모해서 사실인가요? 아니 작가가 꿈이었고요. 추리 소설은 이제 법정 소설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법학과를 가서 법학을 배우게 되면서 그리고 또 그때 접한 소설이 또 들으면 다 아실만한 이제 존 그리샴이라는 그런 법정 소설이 또 많은 인기를 얻었었거든요. 그 책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법정 소설로 관심을 좀 갖게 됐습니다. 왠지 어울릴 것 같아요. 혹시 그래서 오늘 보내주신 책도 그런 책인가요? 저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책이고요. 그래서 모두 함께 꼭 읽어봤으면 하는 책입니다. 앵무새 죽이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초등학교에 이제 입학하게 되는 어린 여자아이의 성장 소설입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미국 남부의 어떤 다른 것에 대한 차별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겪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 책을 우연히 이제 접하게 됐고요. 그때 한참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면 이제 수험 준비하는 때인데도 이 소설책에 빠져 있는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미국 남부라는 특성을 통해서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게 어떤 차별이 가장 심화된 그런 지리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시대적 배경이 1930년대 초중반 때인데요. 당시에 이제 시대적인 상황이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서 그러한 기본적인 인종이나 또 성별에 대한 차이가 경제적인 그 불안과 겹쳐져서 아주 골이 깊고 심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이 편안하게 읽히는 이유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 소년 스카웃의 눈으로 어른들을 바라보고 다름, 차별 이런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편안하게 다가오고요. 어른들의 이야기가 직접 어른들을 통해서 전달되지 않고 아이의 그 관찰을 통해서 저희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분명하게 전달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Don't move to him. He might not like it. He's a lawyer, and he has a case. What happened to you on the evening of August 21st of last year? 아버지 핀치 변호사이고요.
기준이 늘 올바르고 똑같은 그런 성격이십니다. 아버지 핀치 이 슬라에는 어린 두 남매가 있는데요. 오빠인 잼이 있고 또 이 소설의 주인공인 스카웃, 화자죠. 스카웃이라는 어린 남매가 있습니다. 둘은 이 소설이 시작할 때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의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름방학 되면 놀러 오는 허풍장이 딜이라는 스카웃의 친구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친척집을 전전해 가면서 살아가는 좀 가정 환경은 불우한, 하지만 스카웃의 친구로서 또 잼의 그런 그 이웃 동생으로서 같이 즐겁게 노는 그런 어린아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퍼리 작가의 아버님도 그 엘라바마주의 변호사셨고 또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셨고요. 그쪽에서 생활을 하면서 미국 남부의 어떤 문화적인 거를 온몸으로 이제 경험을 하면서 쭉 성장을 한 이후에 이 책 한 권을 집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하퍼리가 또 유명한 게 이 작품 하나, 앵무새 죽이기라는 작품 하나로 퓰리처상까지 탔는데 이후에 후속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모습도 또 유명하더라고요. 예. 톰 로빈슨이라는 이 흑인은 미국 백인 여성을 강간한 그 혐의로 재판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그런 재판 과정에서 인종에 대한 그런 차별 문제가 잘 드러나고 있고요. 또 이웃에 사는 브래들리라는 그런 사람은 백인이지만 종교가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또는 두려움의 대상 또는 호기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두려움이나 호기심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 책에서 잘 전개가 되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You say that she was mighty beat up. Now, what did she do? 톰 로빈슨이라는 백인 여성에 대한 강간 혐의로 무고하지만은 재판을 받아가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주장만 있지 어떤 피해 사실이나 증거는 없는 그런 재판 과정이죠.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흑인 남성이기 때문에 피고인 것이고 백인 여성이 피해를 봤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재판이 지금 쭉 진행되어가는 이런 재판을 보고 있는 건데, 그 스카웃과 잼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다 아버지가 틀렸다고 하고 아버지 혼자만이 아버지가 옳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옳은 거 아니에요?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들의 생각도 물론 존중해야 되지만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거는 인간의 양심이고,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도 잘 어울려서 살아가야 하지만 인간의 양심을 지키려는 나 자신과 가장 잘 어울려서 살아야 한다라고 답을 해주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와닿았습니다. The defendant is not guilty. Indeed. A quiet, humble, respectable Negro who has had the unmitigated temerity to feel sorry for a white woman. If you shouldn't be defending him, then why are you doing it? For a number of reasons. The main one is that if I didn't, I couldn't hold my head up in town. 사실은 그 재판정 안에서 사람들은 다 마음으로 느꼈다는 거죠. 톰 로빈슨은 죄가 없다. 피해 백인 여성과 그 아버지가 사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거짓 증언을 했다. 이런 것들을 그 재판정에서 다 느꼈다는 거죠.
흑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울면서 나가서 나무 밑에서 이제 구역질을 하게 됩니다. 그건 딜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판단이 서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을 펼쳐나가는 어른에 대한 어린아이다운 반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아버지가 알고 있었거든요. 이 재판에서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는 것을, 패배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패배가 아니라 변화의 걸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너희들이 커서 한 30년쯤 지난 후에는 좀 더 다른 세상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Find innocent and guilty as charged. 잼과 스카웃의 요구에 의해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 공기총을 선물해 주면서 이 책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총을 사용해서 사람을 겨냥하지 말고 뭐 이런 일반적인 주의를 주는 것 외에 이 마킹버드를 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다른 새의 목소리를 따라서 노래하는 것을 잘 하지만 인간의 농작물에게나 어떠한 해를 주지 않는 그러한 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희생시킬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그 다름으로 인한 차별까지 나아가지도 말고 그냥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자. 그리고 이해하자. 이게 이 책에서 역설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게 앵무새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도서관 서평위원회가 선정한 책을 전문가의 해설로 만나보는 시간이죠. 도관전평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박물관은 잊혀졌던 과거를 만나고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박물관은 여전히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지는데 인류에게 박물관이 왜 필요했을까는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박물관 전문 서적으로 신선한 지적 감동을 선사한다. 박물관의 탄생의 비화에서 콜럼부스의 신대륙 발견과 박물관의 진화, 프랑스 혁명과 루브르 박물관의 상관관계 등 세계사적 흐름에서 박물관의 역사를 재구성하고 반 고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도난 사건과 유물 도굴 사건 등 그동안 숨겨졌던 뒷이야기를 소개해 대중이 박물관에 한 걸음 더 쉽게 다가가도록 했다. 박물관과 대중을 이어주는 소통과 공감의 책. 인류에게 박물관이 왜 필요했을까? 지금부터 즐거운 박물관 산책이 시작된다. 오늘 도관전평이 선정한 책은 인류에게 박물관이 왜 필요했을까입니다. 한성대학교 역사문화학부 정우섭 교수님과 함께 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인류에게 박물관이 왜 필요했을까? 제목이 좀 거창하면서도 또 왜 정말 박물관이 필요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느껴지는데 교수님은 이 책과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요? 제가 한국박물관학회 회원이기도 하지만 박물관에서 학예사로 한 10년 정도 네. 일한 경험 때문에 서평자로 추천을 받고 이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박물관 하면은 재밌고 또 유익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좀 지루하고 어렵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인류에게 박물관이 왜 필요했을까? 이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요즘에는 사실 많은 사람이 박물관을 찾게 되면서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박물관 학이라고 하면 네. 일반 대중에게는 굉장히 낯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 박물관 학을 전공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네. 아마 이 박물관 학회가 이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런 박물관 학을 좀 더 쉽게 접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획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책의 내용은 박물관의 개념, 그 다음에 탄생,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진화 발전해 왔는가를 전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재구성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만 해도 박물관이 정말 많습니다. 뭐 국립박물관, 민속박물관, 역사박물관. 우리나라에만 뭐 1000여 개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책에서 정의하는 박물관은 과연 무엇인지, 이 책에서는 박물관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국제박물관협회라는 아이컴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서 정의한 정의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박물관은 교육과 연구,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간과 인간이 가진 환경의 유형 및 무형 유산을 수집하고 이를 보존, 연구, 소통, 전시하여 사회와 그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대중에게 공개된 비영리적이고 항구적인 기관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집, 보존, 전시 이런 것들이 박물관의 키워드다 이렇게 예, 볼 수가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 최초의 박물관이 언제 생겼는지가 궁금합니다. 언제 처음 박물관이라는 게 생긴 거죠? 고대 그리스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대 그리스의 그 뮤즈라는 여신을 모시는 네. 신전이 있었는데 그걸 무쉐이온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그 뮤즈라는 여신이 다양한 것을 관장하는 여신인데요. 그 대표적으로 문학이나 예술, 음악 이런 것들을 이제 관장하는 여신인데요. 네. 그 여신을 위해서 만든 공간, 네. 그 신전이 박물관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박물관을 뮤즘이라고 하는 그런 네. 용어는 고대 로마에서 라틴어로 만든 명칭입니다. 그 뮤즈에서 뮤지엄이라는 그렇죠. 어원을 이렇게 네네. 따오게 된 건가요? 예,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근대 박물관의 시작은 영국의 그 정원사인 존 트라데스칸트라는 그 부자가 네. 그 정원수를 수집하기 위해서 세계 각지를 여행을 하면서 네. 세계 각지에 있는 그 진귀한 물건들을 수집합니다. 그것이 영국에 와서 도록으로 출판되고 그 부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물품들이 그 애시몰이라는 사람한테 양도가 됩니다. 네. 그 애시몰에게 양도된 물품이 다시 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기증이 되면서 1683년에 애시몰리안 박물관이 처음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것이 아마 근대 박물관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책에 보면요,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대륙의 발견이 박물관 시대를 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구절이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좀 새로운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예. 콜럼버스가 1492년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면서 신대륙에 대한 유럽인들의 관심이 굉장히 고조가 됩니다. 진귀한 물건들을 수집해서 유럽으로 가져오는 그 유럽에서는 그런 물건들을 한 곳에 모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것이 아마 유럽에서 박물관 시대를 열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군요. 지금 개념으로 따지면 그게 일종의 민족학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당시에는 유럽 사람들은 어떤 물건들을 주로 모았나요? 세계의 이 영토에 대한 관심 때문에 네. 주로 지도를 가장 먼저 만들거나 수집하거나 그것을 전시하거나 하는 행위를 했고요. 네. 그리고 그 각 지역에서 나오는 자연물들, 진귀한 자연물들, 그리고 그 각 지역의 민속품들, 그다음에 예술품들 네,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전시를 했습니다. 네. 모은 물건들을 진열하는 방식은 국가마다 그 사회마다 조금씩은 달랐지만 희귀한 것들을 전시한다는 차원에서는 그 속성이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의 내용 중에 또 하나 눈길을 끌었던 대목이 있습니다. 박물관은 프랑스 혁명의 산물이다라는 건데요. 혁명과 박물관 언제 생각하면 쉽게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잘 아시다시피 성공한 시민혁명입니다. 왕실이나 교회가 장악하고 있던 모든 권력이 시민들에게 오면서 네. 왕실이나 교회에 소장됐던
그런 물품들도 다 시민의품으로 안기게 되죠. 네. 그 물건들이 루브르의 그란 갤러리에 전시되게 됩니다. 네. 그 특권층만 감상했던 것이 시민들에게 돌아간 거죠. 프랑스의 역사와 전통이 담긴 물건들이다. 네. 그리고 이거는 처분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진귀한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잘 아시는 루브르 박물관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루브르 박물관이 프랑스 시민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그렇죠. 박물관이로군요. 예. 새로운 사실을 또 알았습니다. 이렇게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박물관의 역사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역사가 뭐 밝은 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어두운 면도 참 많이 있는데요. 이런 어두운 역사, 박물관에 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지리상의 발견이라든지 네. 새로운 대륙에 대한 호기심은 곧 그 지역을 식민 지배하려는 어떤 제국주의 속성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식민지 건설한 곳에서 이 박물관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네. 박물관 건물이라는 것이 그 제국주의 위상을 바로 보여주는 네, 네. 그 건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전시된 물건들도 이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거나 아니면 제국주의를 과시하거나 홍보하기 위한 네. 그런 도구로 활용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 박물관이 어찌 보면 그 식민지 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국주의의 본성, 네, 여기서 네. 어찌 보면 발전되는 측면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국주의를 건설했던 나라의 대형 박물관이나 루브르 박물관이나 네, 네. 이런 곳을 가보시면 거기에 영국이나 프랑스의 물품들만 전시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의 박물관도 역시 일본 제국주의에 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예, 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조선총독부 박물관입니다. 네. 그 조선총독부 박물관 건물은 과거에 그 중앙청으로 사용되다가 김영삼 정부 때 이렇게 우리 정체성 확립의 차원에서 네, 네. 예, 사라졌죠. 네, 네. 그 조선총독부 박물관에서는 그 전시를 구성할 때 네. 우리 역사의 시작을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과거에 한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한사군을 강조한다든지 네. 우리 문화의 원류를 불교에서 시작하는 거로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식민 지배에 유리한 방향으로 네, 네. 예, 전시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국 각지의 그 고족 조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조사된 물품들이 그 조선총독부 박물관에 기속되고 네. 그 선별적으로 전시되어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데 특히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네. 아, 정말 이 박물관에 이렇게 많은 역사와 또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는 몰랐네요. 이번엔 좀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물관에 가면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뭐 저도 이런 말 참 많이 합니다만, 이거 진짜일까? 아, 이 작품이 뭐 시가로 어느 정도 할까?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세상을 좀 떠들썩하게 했던 위작 사건도 많고 또 도난 사건들도 많은데 이 책에도 몇 가지 재미있는 그런 사건들이 소개되어 있죠? 네네. 그 반고흐 작품이 순환을 당했던 사례들, 예를 들면 암스테르담 시립미술관에 네. 도둑이 침입해서 고흐의 작품을 훔쳐서 나중에 반환을 받았던 사건이라든지. 범인을 잡았군요. 예, 그렇죠. 네,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서 그 여러 점의 고 작품들이 도난당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보안을 철저하게 하지 않았나 봐요. 어떻게 그렇게? 지금은 분단이... 박물관들이 네. 보안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지만 예, 과거에는 그래도 좀 허술한 측면이 있었겠죠. 네. 그리고 이런 그림 작품들은 특히나 쉽게 훔쳐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바로 다음 사례를 보시면 네. 그 모나리자 도난 사건 같은 경우에 네. 그 모나리자 작품의 그 액자의 유리 케이스를 작업했던 그 작업공이 네. 훔쳐갔는데요. 네. 1911년 8월 22일 화요일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 발칵 뒤집힌 사건이 발생했다. 어느새 특종을 잡으러 온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박물관. 과연 무슨 일일까? 프랑스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 모나리자를 도난당했습니다. 오 마이 갓! 도대체 범인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죄송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모나리자를 꼭 찾아내겠습니다. 만약 못 찾으면 미술관장에서 물러날 겁니까? 물러나라! 모나리자의 도난 소식에 프랑스 정부와 국민은 경악했고 범인을 찾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사건은 여전히 미궁 속을 헤매고 있었다. 그런데 1914년 어느 날 모나리자를 훔친 범인이 긴급 체포됐다. 그의 이름은 빈체초 페루자. 이탈리아에서 돈을 벌기 위해 온 청년이었다. 그는 어떻게 모나리자를 훔친 것일까? 페루자 씨, 모나리자를 어떻게 훔친 겁니까? 한 말씀만 해주시죠. 1910년 저는 유리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그때 모나리자의 액자 작업을 하면서 모나리자가 돈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 모나리자의 가치를 알게 된 페루자는 박물관 휴관일 직원처럼 꾸미고 잠입, 액자에서 작품을 꺼내 작업복에 숨긴 후 유유히 박물관을 빠져나갔다. 막상 모나리자를 손에 넣고 나니 페루자에겐 또 다른 걱정이 생겼다. 이 모나리자를 누구에게 팔아야 안전할까? 어디에 팔까? 만약 누군가 산다면 얼마를 받지? 머리 아파. 2년여 동안의 고민 끝에 페루자는 한 화랑에 모나리자를 팔고 싶다는 편지를 보냈고 이를 수상히 여긴 화랑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것이다. 결국 모나리자는 도난당한 지 2년 4개월 만에 다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으로 돌아왔고 도난범 페루자는 법의 심판대에 서야 했다. 모나리자의 도난범 페루자를 징역 7개월 금고형에 처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문화재도요, 도난 참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또 반출도 되고요. 그래서 잃어버린 문화재 되찾기에 대한 고민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그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죠. 요즘에는 아마 일반 대중들도 문화재 한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프랑스에서 약탈했던 외규장각 도서라든지 동경대에 소장되었던 조선왕조 실록이라든지 뭐 최근에는 또 미국에서 어보도 반환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문화재라고 하더라도 외국으로 반출된 것을 모두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요. 문화재를 생산한 국가의 권리가 우선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문화재를 소유한 국가의 권리가 우선이냐라는 게 이제 쟁점이죠. 당연히 문화재를 생산했던 국가들은 당연히 소유권을 주장하지만 문화재를 현재 소장하고 있는 국가들은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환을 이제 거부를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첫 번째로는 해당 국가의 문화재 보존의 환경이 열악하다. 두 번째는 문화재라는 거는 그 나라의 문화재로서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세계의 보편적인 문화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있든 상관이 없다라는 논리하고 세 번째는 반출을 해갈 때 뭐 구입을 했거나 아니면 선물을 받았거나 적법하게 가져갔다. 이런 세 가지 논리로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 그렇죠. 실제로 구입해간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를 다 돌려받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식민 지배를 당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문화재에 대한 어떤 문화재의 가치를 몰랐던 시대에 외국에 또는 많이 팔아먹은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책임은 그 문화재를 잘 보호하지 못한 우리에게 있고요.
그 앞으로 문화재 한수는 아까 말한 3가지 이유에서 반환받지 못한다면 네. 장기 대여라든지 아니면 특별전에 대여하는 형식으로 국내로 들어오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당연히 우리가 만들어낸 문화재라고 한다면 당연히 반환받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 또 그런 이유들이 근거로 또 작용되기도 하는군요. 자, 이외에도 교수님 책의 내용 중에서 가장 흥미롭거나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책에서 아마 이 도굴 미술품의 불법 여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사실 다루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게 어떤 내용이죠? 예, 이 문화재 도굴이라는 거에 어떤 폭력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이 나라 문화재도 거의 땅속에 묻힌 문화재들도 뭐 상당 부분 도굴된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기존 사찰이나 좀 방비가 허술한 곳에서 아직도 여전히 도난 사건이라든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로 암시장이나 시중에 유통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책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은 좀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마지막으로 인류에게 왜 박물관이 필요했을까? 이 책에 대한 한 줄 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 예, 앞에 4자만 붙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물관도 아는 만큼 보인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도건전평에서 인류에게 박물관이 왜 필요했을까에 대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박물관 문턱이 조금 낮아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뭐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이번 주말에 박물관 한번 나들이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정호섭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로 나온 책과 화제의 책들을 만나보는 신간 산책. 오늘도 국회 도서관이 엄선한 다채로운 신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외딴 섬에서 홀로 지낸 로빈슨 크루소는 과연 인권을 보호받았을까? 피해자 인권이 중요하다면 가해자 인권은 버림받아도 괜찮은가? 인권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담은 책, 조효재 교수의 인권 오디세이를 소개합니다. 이 시대의 대표 인권학자 조효재. 저자는 인간답게 살 권리의 참뜻을 찾기 위해 세계 곳곳으로 여행을 떠났는데요. 근대 헌법과 인권의 뿌리가 된 영국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를 시작으로 세계 인권 선언에 이르기까지 인권을 발달시킨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을 따라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등 어렵게만 느껴지는 인권 이론을 쉽게 풀어 설명해 독자들에게 인권에 대한 인식 전환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줍니다.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라는데 왜 나에게만 돌아오지 않는 걸까? 열심히 일하지만 여전히 가난한 당신을 위한 현실 밀착 경제학 입문서, 경제학은 어떻게 내 삶을 움직이는가를 소개합니다. 미국 콜럼비아대 경제학 교수인 저자 모시 애들러. 그는 100년 전 인간이 창조한 경제는 사람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평등주의적 관점이었지만 현재의 경제는 부자들의 이익을 위한 편향된 도구로 전락했다고 말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세상을 움직이는 경제학의 2가지 축인 경제의 효율성과 임금 이론을 중심으로 세상의 이면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평생 돈을 모아도 왜 집 한 채 사기 힘들까? 경제는 성장하는데 왜 내 임금만 오르지 않을까 등 생활 속의 경제 현상을 명쾌하게 풀어낸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제학 입문서입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인데요. 위안부 문제를 꾸준히 연구해온 윤명숙 박사가 전쟁 속에서 인권을 유린당한 위안부들의 권리 찾기, 조선인 군 위안부와 일본군 위안소 제도를 출간했습니다. 일본에서 유학 중이었던 저자는 우연히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여사를 만나 인터뷰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계기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연구하기로 결심하고 무려 9년의 시간을 오롯이 쏟아부었습니다. 저자는 일본에 소장된 각종 문헌 자료와 증언을 통해 그동안 숨겨졌던 위안부 문제를 철저히 규명했는데요.
위안부가 생겨난 배경에서 직모와 이송, 위안소 운영까지 일제 식민주의의 잔인성과 폭력성을 고발해 우리네 가슴 아픈 역사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둘러싼 반목과 파행은 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걸까요? 공공경제 전문가인 옥동석이 그 궁금증을 풀어줍니다. 권력구도와 예산제도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으로 활동하는 저자는 오래전부터 국가재정 운영 권한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 간 배분 문제가 한국 사회 화두로 등장할 것이라 예측해왔는데요. 이 책에서는 국가의 의지를 결정하는 방식인 권력 구조와 재정 관계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한국 예산 제도를 둘러싼 여러 현안들을 분석했습니다. 더 나아가 의원 내각제에서 재정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영국, 대통령제에서 재정 권력 구조를 변화시킨 미국 등 선진국의 재정제도 변천 과정을 역사적으로 조명하고 우리와 비교함으로써 대한민국 예산제도의 민주적 발전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어느 날 문득 나는 누구인가,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하는 궁금증과 회의에 빠지곤 하는데요. 12명의 지성인이 인문학적인 통찰로 아름다운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이 책은 플라톤 아카데미가 주관한 대중 강연 시리즈 중 나는 누구인가에 이어 어떻게 살 것인가란 주제로 묶은 두 번째 책인데요. 고은 시인, 용타 스님을 비롯한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인 12명이 역사와 철학, 종교와 문학 등을 이야기하며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 화두를 던집니다. 이들은 상처 입은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이정표를 세우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고민할 것을 강조합니다. 또 더 나아가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은 여유로워진다고 말하며 독자에게 사유의 시간을 갖게 해줍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누구나의 소망인데요. 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 글을 쓸 때 미소, 웃음, 싱글벙글 등과 같은 긍정적인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6년 정도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합니다. 오늘 나의 장수를 위해, 친구의 기쁨을 위해 웃음이 담긴 문자 한 통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o while turning in my sheets and once again I cannot sleep, walk out the door and up the street, look at the stars beneath my feet, remember rights that I did wrong, so here I go. Hello, hello, there is no place I cannot go. My mind is muddy but my heart is heavy, does it show? I lose the track that loses me, so